지금 이인규 전 검사, 이인규, 우병우 이런 놈들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잖아요. 그 책이 나와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의제이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아예 그냥 빼버렸거든요. 월요일 날 다루려고. 저거는 뭐냐면은 노무현 재단에서는 저거를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건은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끝나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수사하던 과정에 자신들이 얻은 파편적인 정보를 갖고 윤석열 정권의 시대가 오니까 이인규가 기어나왔다는 표현이 딱 맞죠. 그래서 뇌물 받은 건 사실이었다 같은 소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 보니까 저 노무현 재단의 반론이 이런 것들입니다. 책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박연차 전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시계 있죠, 시계. 피아제 시계. 그 친척이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권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 근데 저 이인규는 다르게 표현을 했죠, 지금.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게 이인규가 아니고 우병우였기 때문에 이인규가 어떤 경로로 이런 걸 알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진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기본적으로 검찰 특수부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은 인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어떤 제보가 들어오거나 첩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첩보 내용을 어떤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사로 확산되게 되는데, 반면에 특수부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누가 범인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인규 이 사람은 책에 쓴 내용은 100% 다 그거예요. 자기들의 시나리오. 처음에 만들었던 시나리오가 누구도 검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건 검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지금 와서도 누구도 그 검증을 못 하니까 일방적으로 맞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인은 말이 없다.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아마 고발당할 것 같은데 그 중수부장이 이인규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사를 했었다고. 노 대통령 저 중앙지검에 나갈 때 윤석열이 지나다니는 그 통로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놈들, 그런 놈들인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그 사이에 논두렁식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국정원의 공작이었다라고 국정원한테 넘겼어요, 이인규가. 그 상황을 갖고 있다가 이인규 뭐 미국으로 도피했네 만에 하다가 기어 들어와서 책 팔아먹겠다고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도 판매 금지 처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도 돼야 되는 거지만 문제는 이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뭐 박연차한테 140만 달러를 받았네 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노무현 재단 한 이야기는 권 여사가 타향살이하는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정삼문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다. 되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박연차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오랜 시간 동안 친구였습니다. 그 박연차가 노무현 대통령 정치하라고 정치자금을 줬던 건 사실인데 지금처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한 일이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정치자금을 주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뇌물을 바친 게 아니라 대가가 없었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나왔잖아요. 박연차한테 어떤 대가를 준 적도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라고 언젠가는 이 사람한테 대가를 줄 거야라고 끄집어 들었던 게 포괄적 뇌물죄인데 지금 뭐 이인규가 와가지고 하는 말에 뇌물을 받은 건 사실이래. 법적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야기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인규가 이 시점에서 이런 책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지금 역대급 조공 외교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선 돌리기 역할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이 책을 낼 시점을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 때는 안 될 거고 정권 교체되는 거 봐서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해왔었을 텐데 이 시기라는 것은 이인규가 지금 검찰 제국이 됐으니까 나도 한번 총선판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식의 출판 기념회를 그래서 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갈라치기입니다. 이 정권에 대해서. 맞죠.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문재인 변호사가 의견서 하나 내지 않고 굉장히 태업을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이 의견서를 안 내고 했던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 상의를 하였고 의견서를 내봤자 이미 검찰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의견서 안에서 우리의 정보를 검찰에 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모두 다 삭제가 돼서 말하는 게 봐라 문재인이 이렇게 노무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이야 라면서 민주진영의 분열을 지금 바라면서 이런 책을 냈다고 보는 겁니다. 맞죠. 뭐 여러 진짜 가지 악랄한 게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변호사였잖아요. 본인도 법률가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 중에 내용이 뭐냐면 왜 정관 안 썼어? 검사 정관? 여기까지. 그 당시 검찰총장이 임채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임채진은 노무현 대통령 불구속 기소 의견이었다고 해요. 근데 구속하자고 주장했던 자가 이인규하고 우병우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들을 거치는 건데 노 대통령 돌아가신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죽어야만 이 사건 끝난다. 예. 그 과정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의 단골 식당까지도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거랑 아주 유사하죠. 뭐 압수수색 남발하면서 모욕주기를 해서 결국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검찰이 정면으로 부상해서 정치하는 자들, 권력자 밑에서 상대 적을 어떻게 쓸어들이는지를 봤던 바로 그 사건이고 그게 단죄가 안 되니까 조국 장관, 이재명 대표 수사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랬죠. 지금 이인규 해고력에 어디 감히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또 짓밟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페이스북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없네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일을 이재명 대표가 당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검찰 수사권 뺏는 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검찰 해체 가야죠. 지금 제가 열받는 거는 이 문재인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주말 내내 입장 표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잃고 나서 그러면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난리를 쳤던 언론에 대해서 왜 누구 하나 안 잡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라도 미디어 투기 뭐했냐고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차님은 똥파리 브레이커 그리고 저 양문석 보사님은 수박 브레이커. 그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그 성남시장 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 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나처럼 인간이겠거니 하며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릅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듯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지금 검찰이 본인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업그레이드형 노무현이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노무현 대통령 안해 씨발 하고 나가는 스타일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래 씨발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그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이 136명 들어갔대요. 숫자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그 윤석열 측근들을 대통령실에 이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 빼고 검찰 출신인 사람들이 136명이 지금 윤석열 정권 안에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한 100명 정도가 현직으로 지금 여기저기 파견가 있고 30명 이상이 그러니까는 전직으로 여기저기 뭐 임명되거나 저기 하여튼 취임하고 있는데 검찰의 지금 그 행태를 보면 지금의 검찰 왕국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검찰 정원을 늘리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명 늘린다. 파견해서 나가는 그 100명의 정원만큼 정원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의 속마음은 뭐겠습니까? 이게 파견을 더 많이 보내고 계속 그 인원을 늘리겠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옛날에 그 전두환이 군부 독재할 때 모든 기관과 웬만한 기업들에는 다 파견원이라는 OIO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다 파견했었잖아요. 또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검사가 모든 기관에 들어앉아 가지고 감시 감독하는. 근데 이 지금 정부에 들어와 있는 136명 이외에 대기업 사회이사로 검찰 출신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놈들이 무슨 실력이나 있으면 말도 안 해. 솔직히 수사 하나 좀 하고 자빠진 애들이 무슨 전문성이 어디서 어느 부처를 가나. 검찰이 갖고 있는 전문성 수사하는 거잖아요. 공수처나. 근데 사실 경찰하고 비교하면 수사에 대한 전문성도 믿기 어렵죠. 그렇지. 사실 검사는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검사는 놈싸움 전문가라고 봐요. 야, 이 시간대쯤 되면 고추장과 마요네즈 나온다. 지금 현재 장관만 4명, 차관급 9명, 청와대만 7명이라는데 펼쳐서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겠네요. 숫자가. 자, 지금 어쨌건 검사들이 지금 전문성도 없는 검사들이 바뀌고 있다는 건 저는 윤석열한테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게 막 일본과의 문제가 되고 그 전에 뭐 경제를 잘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잘했다면 이렇게 안 떨어질 거예요. 2주 연속 하락해서 리얼미터가 윤석열 지지율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36.8. 부정평가가 또 60%를 넘었습니다. 거의 5% 급등했다. 3주 연속 급등하고 있네요. 2% 급등했군요. 60% 넘어가 상징적인 거죠, 지금. 여론조사에 의미가 없을 정도. 어쩐지 김건희가 일본 갔다 와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 설레발을 쳐야 되는데 조용히 있더라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윤석열 지지율이 33.3% 나온 여론조사 꽃도 한번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부정평가가 여기서는 62%입니다. 여론조사 꽃.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딱 반으로 쪼개서 위에는 자동응답, 아래는 전화면접. 자동응답 ARS는 부정평가가 63.8이에요. 합의. 그리고 긍정평가는 35.4인데 전화면접은 긍정평가가 33.3, 부정평가가 63.7.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윤석열 그 여론조사 보면은요, 대부분 우리가 뭐 어디 평가해 주세요, 뭐 홈쇼핑 같은 거 뭐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 매우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했을 때 대략 뭐 보통 내지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4.3%, 막 40.8%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은 제가 봤을 때 이미 탄핵된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맞아요. 윤석열이 이제 결정적 비리 하나가 막 터지고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지지율이 20% 밑으로 곤박질 치고 이러는 과정들을 거치는 뭔가 어디서 되게 많이 본 이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밑바닥을 쫙 깔았다라고 보면 되죠. 밑밥을 깔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고노동길님 감사합니다. 민주소시민님, 신경호님까지 매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날 구독은 안 해주실 거예요, 근데? 구독이요? 여러분 구독 그리고 이제 멤버십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귀찮게 안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날한테 빚을 졌잖아요 이미. 마음을 여세요 이제. 지갑도 여시고. 버리고 사.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